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뒤를 이어서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졌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적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바로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통일 과정, 통일 정책의 변화 과정,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단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우리나라의 통일 과정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통일 정책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그냥 작성을 해주고서 그걸 통해 가지고서 학습지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뭐 알아먹기 쉬울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걸 이제 일종의 연표점 그려가지고서 본다고 한다면 좀 더 이해를 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약간 좀 연표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먼저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자, 6.25 전쟁이 있은 다음에 우리나라에서의 통일에 대한 건 논의,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통일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승만 정부가 운 좋게 승리를 했었던 이때 당시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으니까 이승만 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선에서 운 좋게 승리했었을 때 신익희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때 당시에 바로 그 진보당의 조봉암 선생이 나서가지고서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가 패했었지만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조봉암 선생을 지지해줬을 때엔 바로 이 조봉암 선생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와 그 다음에 북한 사이를 좀 더 이제 좀 가깝게 해가지고서 통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추진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었던 분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진보당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져서 이때 당시에 이승만은 이 조봉암 선생과 그 다음에 진보당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바로 북한의 간첩이라고 몰아세운 다음에 그들을 싸그리 제거를 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죠.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통일 논의는 위축되게 됩니다.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평화 통일에 대한 논의는 위축이 돼요. 통일에 대한 논의는 위축됐다고 확실하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통일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무력을 통한 통일입니다. 북한을 공격을 해가지고서 멸망시키자 뭐 이런 것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북한도 마찬가지고 남한도 마찬가지고 미친 듯이 상대방을 막 욕을 해나가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북한은 바로 공산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데올로기, 국가 통치 이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거기다 플러스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제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남한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민주주의 진영으로서 강력한 반공을 하나의 국가 통치 이념으로까지 삼게 되면서 공산당에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 바로 이것을 통치 이념으로까지 격상시키면서 국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중간에 이제 좀 바뀌게 되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이승만 정권은 무엇 때문에 물러나게 됐었던 것이죠? 바로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나게 됐었던 4.19 혁명. 이 4.19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승만 정권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등장했었던 장명 정부가 그 자리를 되찾게 되었을 때 국민들은 다 같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라고 하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휴전선 인근까지 시위대가 나가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바로 그런 열망을 이 장명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글쎄요, 역사가 조금 더 바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장명 정부는 얼마 가지를 못하잖아요. 바로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이른바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면서 박정희 정권이 등장하게 됐던 것이죠. 제3공화국을 유지해 나갔고, 이 박정희 정권은 공산당에 반대한다는 것을 앞장 세워가지고서 내세워가지고서 그걸로써 바로 자기의 구신점을 키우고 힘을 키워가지고서 점차 강력한 그런 반공 정권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이것을
바로 말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 자체를 자신만의 왕국으로 만들게 되죠. 이른바 197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른바 유신헌법을 만들고 이거에 따라 가지고서 바로 박정희 정권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계속해서 해먹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유신헌법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설명했었지만 이른바 1971년 당시 때에 먼저 남북 적십자 회담을 벌이게 돼요. 즉 뭐 의료산업이라든가 이런 인도주의적인 부분에서 남한 쪽에 있는 적십자 단체와 북한 쪽에서의 그 적십자 단체가 양국의 그런 후원을 받아가지고서 먼저 만나보기는 합니다.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를 논의했었던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로 이제 결과가 난 것이 바로 이 7.4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이유락 부장이 당시에 박정희의 그런 명령을 들어가지고서 북한에 건너가서 김일성을 만났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세웠던 원칙이 바로 무엇이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원칙을 내세우게 됩니다. 즉 자주적으로 남의 외세 간섭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통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평화적으로 무력이 아니라 평화를 통해 가지고서 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으며 그 다음에 민족이 같이 대단결해 가지고서 하나의 국가를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으로 하는 하나의 국가를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바로 이제 그 통일 정책을 추진하자라고 7.4 남북 공동선언을 이때 당시에 제출을 하게 됐던 것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 알고 봤더니 이것도 이 선언을 하게 되면서 남한 쪽과 북한 쪽에 바로 김일성과 그 다음에 박정희가 바로 자국의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받게 되면서 김일성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오히려 높아진 인기도를 이용해서 오히려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김일성 독재 체제를 확실하게 더 만들게 되고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유신헌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자신의 독재 체제를 확실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이용을 당하게 됐던, 즉 남북관계가 양쪽의 지도자들에게 바로 자기들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용만 당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정말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정신은 지금까지 바로 우리나라의 모든 통일정책, 북한의 통일정책에 전부 다 계속해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중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때문에 이 7.4 남북공동선언은 여러분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되고 자, 드디어 1980년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른바 전두환 정권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전두환 정권 같은 경우에는 북한하고는 글쎄요, 반공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내세우긴 했었지만은 약간씩은 얘기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 같은 것을 내세워 가지고서 즉 공식적으로 만약에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만약에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같이 하나의 국가로서 통일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통일되게 될 때에 만드는 그 단계로서 우리나라 쪽에서 내세웠던 것은 바로 하나의 민족이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체제를 하나의 체제를 만들자. 즉 민주주의 진영이냐 아니면 공산주의 진영이냐 이런 것을 각각 나누지 말고 하나의 체제로 만들어 가지고서 하나의 국가처럼 이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일민족 일체제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나라 안에서 그 이산가족을 찾기 하는 그런 열풍이 불어넘치게 되었을 때쯤에 바로 남북 간에 이산가족이 상봉을 하는 북쪽과 남쪽이 한시적이긴 하지만은 간단하게 이산가족이 서로 상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돼가지고서 많은 그런 이산가족도 이때 당시에 손을 맞잡고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상대방의 생사를 알아가게 됐었다고 하는 건 측면. 그리고서 그 다음에 바로 예술공연단이 교환 방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북한도 여기서 좀 수작을 좀 부리긴 했어요. 지금 예를 들면은 전두환 그 아웅산 테러라 사건이라고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전두환을 비행기에서 아예 그냥 전두환 대통령을 아예 비행기에서 폭살시키려고 했었죠. 그랬다가 칼기 사건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죽임을 암살을 당할 뻔했었지만은 이것이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건 상황이 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북한에 대한 그런 비난이 되게 많이 쏟아지게 되자 북한도 되게 머쓱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나중에 이때 당시에 잠깐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수해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북한 쪽에서는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른바 수해를 당한 동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수해 물품 같은 것을 전달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쌀을 보내줍니다. 쌀을 보내줘가지고 수해 물품 같은 것을 나름대로 지원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요때쯤에는 이미 북한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잘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전두환 정권의 입장에서는 비록 좀 험한 일을 당하긴 했지만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은 나중에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서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당시에 전두환 정부는 바로 이 북한의 수해 물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요구사항을 실제로 수용을 해줬대요. 선생님도 이제 얼핏 들었던 얘기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 받았던 그 물품들이 생각보다 그다지 그렇게 품질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다지 그 물품을 받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는 후일담이 있긴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원해줬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좀 녹여냈다라고 하는 건 측면이 있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예술 공연단이 서로 이제 교환 방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남북 간의 화해 모드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 중에서 바로 독일이 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진영이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됐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바로 그 소련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당시에 바로 이 90년대 때쯤에 바로 그런 일이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쯤에 바로 이 노태우 정부에서는 이 북한을 이제 외교적으로 좀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북한은 당시에 어떤 관계였었냐면 우리나라하고 북한에게 둘 다 외교관을 파견하는 건 나라가 없었어요. 북한을 인정하는 나라면은 우리나라는 그 나라에게 외교관을 파견하지 않고 반대로 우리나라를 인정하는 그런 외국이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북한이 외교관을 파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당시에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를 확실하게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인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외국에서는 하나의 국가로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양쪽에서 둘 다 바로 이렇게 활동을 하지 둘 다 이제 외교관을 파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북한 정부가 점차 외교적으로 고립이 오게 됩니다. 왜? 우리나라가 점점 더 잘 나가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여러 개 나라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심지어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북한하고 교류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하고 교류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많았던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이때 당시에 노태우 정부는 적극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외교관계를 요청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북한하고의 관계를 끊고 우리나라하고의 관계를 바로 이제 더 연결하는 그런 국가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북한은 외교적인 그런 고립이 되게 많아지는 과정 중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요구를 수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북한도 이제 원래 생각은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하나의 민족인 하나의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던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이른바 고려 연방제라고 해가지고서 하나의 민족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두 개의 체제를 유지하자, 그리고 두 개의 정부를 계속해서 유지하자라고 하는, 즉 북한의 정부와 그다음에 북한의 바로 체제는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그런 국가로서 활동을 하는 이른바 연방국가의 형태를 띄워보내자. 예를 들면 뭐 영연방이라든가 미연방과 같은 그런 모습처럼요. 이렇게 국가의 모습을 이뤄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노태우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남북연합을 통해 가지고서 통일을 하자고 하는 주장을 했었으니까 우리 정권이라든가 그 체제 같은 것을 서로 이중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말자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노태우 정부의 주장이기도 했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바로 이 전두환 정부 때 만들어졌던 이런 통일의 방안을
확실하게 남북 연합을 통한 통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확실하게 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민족 공동체의 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북한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회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바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벌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북한을 설득해가지고서 최종적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을 하는, 즉 불법적인 국가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다라고 하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마찬가지고 상대방을 나라로서 인식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주장하게 되었었고, 그 결과 그거에 따라서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사실 유엔에 가입을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 가입은 하고 싶었죠. 가입은 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정부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둘 다 유엔에 가입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서는 어떻게 됐느냐? 바로 남한하고 북한이 각각의 정부를 구성해가지고서 각각의 국가로서 이때 당시에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되는, 남한, 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도 북한도 마찬가지로 유엔에서 이제 연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서는 1991년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바로 합의가 나오게 됩니다. 이른바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1991년 이 남북 기본 합의서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바로 화해와 불가침과 그 다음에 협력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국가를 통일을 나가도록 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나라가 그 먼 옛날서부터 이미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하나의 국가였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갈라진다는 것이 말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통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전두환 정부, 반공을 내세웠었던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 때서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다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특히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미국에서 북한을 없애기 위해서 핵무기 사용하는 거, 이런 것을 되게 겁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북한이 좀 딴짓을 하는 것이 좀 겁이 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즉 객관적으로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북한을 압도하기 시작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이 바로 비대칭 전략이라 볼 수 있었던 핵을 만드는 것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었던 건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양쪽에서 서로가 그런 점을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북한과 남한의 정상들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내세우게 되면서 서로가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제 그 핵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핵을 만들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내용의 주장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제 김영삼 정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1993년에 김영삼 정부가 등장하게 되고, 이 김영삼 정부는 북한하고의 관계도 나름대로 빠른 속도로 되게 좀 발전을 시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에요. 바로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해서 먼저 화해와 협력을 통해 가지고서 남북한이 서로가 이제는 좀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주의로 나가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북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서 이제 같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이웃으로서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종적인 단계에 가서는 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었고, 바로 요때쯤에가 이제 북한의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고 볼 수 있는 엄청난 커다란 이제 그 경제 위기에 빠지게 됐거든요. 바로 그런 경제 위기에 빠지게 됐었을 때에 남한 쪽에서는 바로 옛날에 북한이 우리나라 도와준 그런 전력이 있기도 하고, 딱히 그렇게 달가운 그런 이제 도움은 아니었었긴 했었지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바로 그거에 대해서 담례를 한다는 의미에서 쌀과 비료 같은 것을 이 김영삼 정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북한과의 관계가 되게 괜찮은 건 과정 중에서 당시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하고 같이 교류를 해 나가면서 이걸 통해서 이제 미국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북한을 굉장히 봉쇄하는 그런 정책 같은 것을 뚫어내는 것이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특히 남한 쪽의 입장에서도
미국에서도 바로 이 북한을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서 서로 교류를 하는 과정 중에서 뭐 나쁘게 말하면 이런 거죠. 북한에게 자본주의의 맛을 좀 들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도록 하는 것을 꿈꿔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좋게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교류의 시작점을 마련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른바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이 당시에 서로 만나기로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로 남북 정상회담은 이 김영삼 정부 때 있을 뻔했었어요. 그리고 그 날짜까지 거의 잡아놓은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됐는데 바로 그 해에 갑작스럽게 바로 이 김일성이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김영삼 정부가 다 잘해왔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좀 바보 같은 짓을 해버려요. 바로 글쎄요. 그동안 적개감까지 생각한다고 한다면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거기다가 조문단을 파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렇긴 한데 당시에 바로 김영삼 정부는 북한하고 관계를 계속해서 좋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바로 김일성이 사망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들에게 조문단을 파견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북한이 그런 측면에서 남한을 확실하게 적이라고까지 생각을 하진 않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때 당시 김영삼 정부는 김일성이 죽게 되자 사망을 하게 되자 김일성이 죽으면 북한이 무너질 줄 알았어요. 때문에 전국에다가 경계령을 확 펼쳐지게 만들고 북한군이 어떤 미친 북한군이 에라 모르겠다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갑작스럽게 남한을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말 그대로 전쟁이 터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에다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조문단 파견 같은 것은 전혀 이런 방구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북한은 이것을 되게 좀 서럽게 생각했던 건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우리나라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는 이후에 바로 북한하고의 관계를 제대로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김영삼 정부도 말년에 정신이 없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IMF가 터졌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돼가지고서 그 다음 대 정부로 이제 상황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른바 김대중 정부가 권력을 잡게 되었는데, 자,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른바 김대중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는 바로 압박만 가하게 된다고 한다면 북한은 확실하게 자존심만 좀 높은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압박만 가하다 보면 고집만 더 많이 부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었지만 바로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즉 북한 스스로가 바로 마음을 열고서 바로 이제 그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좀 좋게 계속해서 해줘가지고서 북한의 마음을 좀 녹여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른바 금강산 관광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정말 말로만 들었었던 이 금강산을 직접 이제 밟아가지고서 이제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북한도 이때 당시에 이 금강산 관광에는 생각보다는 좀 많은 비용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최선의 글쎄요, 선생님 생각엔 그렇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땐 최선의 그런 서비스를 진짜 해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한의 바로 이 정주영 회장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북한과 같이 이제 그 소 500마리 갖다 주면서 그러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물꼬를 트면서 근데 왜 소에 500마리 갖다 주냐면요. 당시에 북한이 기름 같은 것이 전혀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먹고 살려고 하면은 농사를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농사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로 경운기에 들어갈 기름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남한이 만약에 쳐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비행기라도 띄우거나 아니면 탱크라도 움직여가지고서 이 남한을 막아내야 되는데 바로 거기에 필요한 그런 기름들은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은 그때 당시에 전략 비축 물자 같은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국민들은 바로 당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아사하는 그런 사태가 심심치 않게 막 벌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모든 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를 해가지고서 북한을
지금 봉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나라가 죽으면 괜찮아 하면서 기름 주고 하면 미국 눈치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소를 기름을 짜가지고서 비행기에 전투기에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소는 딴 건 몰라도 풀만 있으면 그걸 먹고서 힘을 써가지고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축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북한의 농업을 도와준다는 명목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북한에 가장 필요한 부분에 해당됐었던 이 소라고 하는 가축을 대거 북한 쪽으로 보내준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북한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높게 됐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도 바로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좀 더 통일의 길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제1차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이 이때 당시에 발표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이 6.15 남북 공동선언과 관련된 부분은 96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그 다음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같이 손을 맞잡고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던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점차 이제 역사에 남한과 북한의 정상들은 서로가 서로를 못 죽여 먹어가지고서 안달이었던 그 시대에서 이제는 서로가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관계는 점점 좋아지게 돼가지고 2000년대 가서는 실제로 근처에 있는 올림픽에서 이 남북한이 한반도 길을 내세우고, 북한의 길이라든가 남한의 길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한반도 길을 만든 다음에 그걸 내세우면서 바로 북한하고 남한이 같이 손잡고서 입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돌아가시고 있었던 그런 이산가족들에게 바로 공식적으로 이제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로 북한 쪽에서 왔었던 명단을 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무작위로 그 가족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북한 쪽에다가 명단을 넘기면 북한 쪽에서 그쪽에 해당되는 건 사람들을 대거 많이 이렇게 찾아가지고서 이제 그 이산가족 방문을 성사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보이는 이 경리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리선이 뭡니까? 바로 서울에서부터 바로 어디야? 의주까지에 해당하는 그런 철도라 보면 되겠죠. 이 철도가 근데 왜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들, 글쎄요, 이걸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 급하게 한번 복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여기 세계 지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러시아 되게 넓죠. 근데 이게 다 뻥한 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실제로는 지구는 네모 반듯하지 않고 양극쪽이 둥근 원형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땅의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크기가 되게 작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우리나라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작죠?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한반도 지역에 있는 공업이 되게 많이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일본 쪽에 있는 공업이 되게 많이 발전하는 과정이었어요.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당시에 우리나라고 봤을 때 이제 단절이 되어 있잖아요. 바다를 통해서 단절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많은 물품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 가지고서 먹고 사는 건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많이 되면 좋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미국에 의존해 가지고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하고도 이제 교류를 많이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중국하고 교류를 많이 하게 되면서 중국과 그 다음에 미국 이런 나라들에게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판매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물품에 대한 그 인지도가 유럽 쪽에서도 생겨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의 그런 물품들을 좀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던 거거든요. 즉 싸고 그 생각보다 품질이 좋다는 건 의미에서. 그래가지고서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먼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통과해야 되는 나라가 너무 많고요. 통과해야 되는 나라가 많다고 보면 당연히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냐면 통과하는 그 나라가 비행기가 지나가는 그 공간마다 통과하는 그 통과세 뭐 이런 거 같은 걸 또 내야 되는 그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최대한 통관세 같은 것을 좀 적게 내면서도 그러면서도 유럽에게 직접적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바로 이 지역으로 유럽에 있는 여러 개의 나라들로 물건을 팔려고 한다면 방법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배를 통해서 가는 방법, 이렇게, 혹은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 이쪽이 아니죠. 이쪽이 아니라, 자,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비행기를 타고서 직접 날아가게 하는 거. 그런데, 비행기, 빠르긴 한데 너무 비쌉니다. 가격이.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배. 정말 많이 싣고 싸게 갈 수 있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그런데, 비행기보다는 좀 더 시급하게 수출을 해야 되는 거긴 한데 배보다는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다가 판매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실제로 인프라를 보면 비행기와 배 말고 교통에서 굉장히 커다란 혁명을 일으켰었던 교통수단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철도잖아요. 여러분들. 당시에 이 철도는 어떻게 깔려 있었냐면 유럽 지역을 통과해 가지고서 모스크바를 지나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지나서 이쪽이 상트페테르부르크죠. 뭐 이렇게 해 가지고서 유럽 쪽과 이렇게 해 가지고서 시베리아를 거쳐 가지고 이 철도가 북한을 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또 하나 북한을 지나게 돼 있고 또 한 가지 이쪽에 의주를 통해 가지고서 중국을 통해 가지고서 실크로드 지역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유럽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형태의 바로 이 철도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물품을 비행기로 옮겨가기엔 좀 너무 물건 값이 싸가지고서 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비행기로 보내긴 좀 힘들지만 그렇지만은 배로 싣기에는 조금 좀 어려운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비행기보다는 좀 더 느리지만은 배보다는 좀 더 빨리 유럽 같은 지역으로 물건을 실어 갈 수 있는 철도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북한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나라의 물건이 북한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철도를 이용하려면. 그런데 우리나라 물건이 북한 땅을 지나갈 때 그냥 가면은 이것은 좀 북한이 그냥 기부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나라 물건이 북한 땅을 지나갈 때 어느 정도 이 땅을 지나가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관세 같은 것을 지급하는 것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북한은 말 그대로 그냥 앉아가지고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항상 달러가 부족해가지고서 죽겠는 그런 북한에게 하나의 커다란 돈줄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민들이 그렇게 굶어 죽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 또 한 가지 시간이 흘러가면서 북한이 개방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도 일부 유럽 사람들의 경우에는 북한으로 놀러 가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물론 철저한 통제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그렇긴 한데 만약에 이렇게 북한 지역으로 북한이 이제 개방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북한 지역을 놀러 가는 그런 관광객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이 굉장히 관광업이 발달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 과정 중에서 되게 활성화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강산이기도 했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시에 바로 북한의 경우에도 이제 수지 타산이 많았던 겁니다. 남한의 경우에도 통일이라고 하는 그 측면도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도 이 경의선을 복구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때쯤에 경의선을 복구를 본격적으로 해요.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한동안 운행도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복구를 하긴 하는데 이거를 제대로 복구를 다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북한의 그런 철도길하고 남한의 철도길이 무조건 맞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예를 들면 남한의 철도길은 이 정도 크기라고 한다면 북한의 철도길은 이렇게 좁다고 한다면 이게 또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이용해 가지고서 움직이는 이 기차의 경우에도 이제 파손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그 철도를 이제 개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철도가 하나만 있으면 그러면은 한쪽 길로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쪽 길로만 가게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느냐? 반대편 쪽에서 기차가 와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쪽에 있는 기차는 가다가 이쪽에 있는 기차가 오게 될 때 옆에를 피해 가지고서 있다가 이게 또 지나가고 또 이렇게 가야 되고 되게 복잡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이것을 복선화, 즉 철로를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서 움직이는 방식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과정이긴 합니다. 북한이 그래서 좀 정신 차리고서 개방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경리선을 복구하게 됨으로써 김대중 대통령의 이른바 이제 이런 구상을 읽어서 철의 실크로드라고 하는 건 말을 한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활동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입니다.